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혹시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를 지배하는 7개 기업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해외 언론에서는 이 기업들을 ABCD 플러스라 부릅니다. ADM, 번기, 카길, 드라이퍼스 등의 앞글자를 따서 ABCD, 그리고 나머지 3개 기업들을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7대 곡물 메이저 기업들은 전 세계 곡물과 유지종자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는 기업들이라 할 만하죠.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중요도에 비해서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집 가게에만 관심이 있지 원재료 판매처를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전 세계 식량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식탁을 지배하는 이 7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원자재 기업편에 이은 아무도 모르게 돈을 버는 기업 2편이기도 하고요. 사실 농산물 거래라는 게 말은 엄청 쉬워 보이지만요, 이게 실제로는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애초에 선물 옵션이란 파생 상품이 17세기, 18세기 사이에서 농산물 거래에서 처음 등장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사의 특성상 수확은 내가 들인 노동력이나 투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날씨의 영향도 크고 농작물 질병이나 해충도 없어야 하고요. 이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릴 때 기대하는 수확과 수확 시기의 실제 수확량은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게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공매도도 사실 이 농산물 거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파냐, 그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농사에선 그게 됩니다. 추수기에 수확을 해야 실물을 주는 게 가능하니까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실물을 주는 걸 전제로 미리 파는 거예요. 일단 지금 팔기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실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확을 해서 주든 아니면 옆집에서 사와서 주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공매도의 기본 메커니즘인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파생 상품이 등장했던 것 자체가요, 농산물 거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공산품과 아예 다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산지와 수요지가 다르고 생산량도 각 지역마다 다른 데다가 그해 작황에 따라 생산량이 너를 뜁니다. 이러다 보니 일찍부터 농산물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곡물 시장을 지배했던 기업들인 컨티넨탈 그레인, 번기, 카길, 앙드레엔시에 등과 같은 기업들도요, 초기엔 다들 이렇게 곡물 중개 거래소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런 중개 거래의 대원칙은 딱 이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사실 말은 쉽지 따지고 보면 쉽지가 않죠. 앞서도 언급했듯이 일단 농장에서 곡물을 사와야 하는데 그중 싸게 살 수 있는 농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물량을 확보하려면 네트워크와 인맥이 엄청 넓어야 되죠. 그렇게 조달을 한다 쳐도요, 운송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경쟁자보다 판매한 게 늦어버리면 비싸게 받질 못하는 거죠. 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덤벼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익을 크게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업이 시장을 무조건 장악하는 거니까 비싸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남들이 제시하는 가격만큼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시장 가격이 됩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건 농산물을 얼마에 팔 수 있냐는 이 가격이겠지만요, 중개업체와 거래업체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카르텔을 통한 담합이죠. 문제는 이 담합이 무척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담합으로 가격을 통일했는데 한 명의 배신자가 더 저렴하게 판다? 그럼 그 배신자가 시장을 무조건 크게 먹을 거라서 이득이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눈독을 안 들일래야 안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곡물을 사와서 있는 그대로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형태를 바꿔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택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걸 잘 알았던 곳이 바로 카길입니다. 카길은 1930년대에 대두 가공에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대두는요, 막 주목받던 차세대 작물이었어요. 콩 자체가 지방이 많기 때문에 기름을 짜내기도 좋았죠. 그리고 짜내고 남은 찌꺼기는 그야말로 단백질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가축 사료로 쓰기에 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두 거래만 하면 운송료에다가 약간의 이윤을 붙인 돈밖에 벌진 못하지만요, 대두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면 식용유로도 팔 수 있고 남은 대두박은 사료로도 팔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겁니다. 이게 바로 형태를 바꿔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죠. 특히나 이게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특수가 됩니다. 당시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가축도 제대로 못 키웠습니다. 그래서 버터나 라드 같은 동물성 지방 공급도 줄어들었고 고기 생산량도 확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콩기름이라는 식물성 지방이 저렴한 대체제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축을 키우기 위한 저렴한 사료로서 대두박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전후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고기 수요가 그야말로 급증을 해버렸는데 그와 함께 사료 수요도 폭증을 했죠. 그야말로 차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이 대두박 가공의 수익성은 기존의 곡물 중개 거래보다 훨씬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길의 수익성도 좋아졌고 경쟁자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기반이 되었죠. 컨티넨탈 그레인이나 ADM 같은 기업들도 이 대두 가공 사업에 뛰어들면서 곡물 거래는 전부 다 큰 수익을 얻는 사업이 됐고요. 덕분에 6, 70년대는 이런 곡물 기업들의 전성기였습니다. 특히나 1960년대 소련이 집단 농장 실패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에 처했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면서 이들 기업에겐 또 호재가 됐죠. 1972년에 소련에서 수입한 미국산 밀과 옥수수가 1,900만 톤이었는데요. 이게 당시 미국 연평균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후에도 밀과 옥수수의 연평균 수입량이 각각 1천만 톤을 넘을 정도였고요. 덕분에 곡물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죠. 그에 맞춰 곡물 기업들도 생산량을 늘리고 창고도 더 많이 짓고 배도 갖추는 등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요. 소련과 거래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큰 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 식량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높은 식량 가격에다가 70년대 오일 쇼크가 겹치면서 이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간중간 전 세계적인 흉작이 겹치면서 식량 가격은 더욱 올랐고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헌트 형제의 대두 투기 사건이었죠. 석유 재벌의 아들이었던 헌트 형제는요, 70년대에 전 세계 은 시장을 장악하려고 야금야금 은을 사들였는데요. 덕분에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1달러 선에 불과했던 은 가격은 70년대 후반이 들어서는 10달러를 돌파했죠. 이 성공에 약간 신이 났는지 같은 방식으로 대두도 현물과 선물에서 싹 쓸어갔습니다. 결국 이걸 보다 못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헌트 형제가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한을 가했죠. 그 이후에 79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대두 수요가 감소하고 은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결국 헌트 형제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 걸로 마무리됐죠. 하지만 헌트 형제의 이 시장 조작 때문에 7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대두 거래 기업이었던 쿡 인더스트리가 파산한 일도 벌어졌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선 식량 수출에 대한 제한까지 걸었어요. 5, 60년대만 해도 밀이 남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밀가루를 거의 무상으로 뿌렸던 걸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던 일본과 유럽도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농업 환경이 좋지 못했던 일본이 여기에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브라질 세아도 지역처럼 전 세계 해외 농장 개발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농장 개발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8, 90년대 들어서는 식량 가격이 내내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미국 외에도 그만큼 다양한 생산지가 갖춰지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졌고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져서 안정적이 된 거죠. 특히나 소련의 붕괴는요, 소련에 곡물을 공급하는 걸로 수익을 내오던 곡물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단순히 공급체 하나가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 폭락이 발생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당시 곡물 4대 메이저에 해당했던 앙드렌시에와 컨티넨탈 그레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손실을 입게 됐어요. 결국 컨티넨탈 그레이는 곡물 사업 부분을 카길에 매각하고 살아남았지만은 앙드렌시에는 파산을 면치 못했죠. 곡물 거래란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다른 활로를 찾아내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신기술로 만든 새로운 제품으로 말이죠. 1957년에 리처드 마셜과 얼코이라는 사람이 옥수수 전분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효소를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70년에 일본의 타카사키 요시유키라는 사람이 이 효소를 통해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만드는 효율적인 공정을 개발해냈고요. 이 기술의 탄생을 본 ADM과 카길은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이전까지 옥수수는 가축용 사료에 주로 쓰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로 시럽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또한 자신들의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7, 80년대 들어서 설탕 가격은 그야말로 폭등을 했거든요. 생산지에서 가뭄, 홍수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서 작황 부진도 원인이었지만요. 오일 쇼크까지 겹치면서 비료 가격이 오르고 운송비도 오르는 등 생산비 자체가 크게 올랐거든요. 덕분에 톤당 200달러였던 설탕 가격이 1000달러 가까이 뛸 정도였죠. 이때만 해도 설탕은 필수품이었고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없던 시기였거든요. 게다가 대체 감미료도 지금처럼 많은 게 아니라 부족했고요. 바로 이때 대안으로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시럽을 제품에 도입한 곳은 바로 코카콜라였죠. 당시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펩시 때문에 점유율을 잃던 중이라서 뭔가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신제품 개발도 개발이었지만 폭등한 설탕 가격 때문에 원가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옥수수 시럽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물론 이때 뉴코크 같은 망작을 내기도 했지만요. 설탕 대신에 옥수수 시럽을 넣은 코카콜라 클래식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요. 설탕의 대체품으로 옥수수 시럽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카길과 ADM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ADM은 새로운 A로 등극할 수 있었죠. 자, 90년대는 소련이 붕괴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의 전면으로 떠오른 시기이기도 합니다. 70년대에 9억 명이었던 중국의 인구는 현재 14억이 되었고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식량과 고기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을 했거든요. 덕분에 82년까지 중국의 유일한 농산물 수입 수출 국영기업이었던 코프코의 활약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수입을 통해서 그 수요를 충당해야 했거든요. 특히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대두와 옥수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중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고기가 바로 돼지고기잖아요.
그래서 돼지 사료로 두 곡물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농업 기지를 건설하고 다른 기업들이 그렇듯이 가공으로 그 영역을 넓혀갔고요. 그 결과 현재는 7대 메이저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장을 한 상태고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월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던 ADM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중국 시장에 진출해 팜유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곳이죠. 우리가 야자유로 부르는 팜유는 현재 식품 산업에서 가장 저렴한 식용유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식용유랑 비교했을 때 단가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해서 다양한 가공에도 유리하거든요. 괜히 식품 산업에서 식용유의 왕이라 불리는 게 아니죠.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인구와 경제 성장은요, 싱가포르에 위치하는 월마가 아시아 최대의 곡물업체가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이런 곡물 기업들은 단순히 곡물 중개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전 후방을 통합한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 중이죠. 트레이딩이란 강점을 살려서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곳들도 많고요. 또 운송에도 깊이 손을 대고 있는 등 굉장히 다각화된 사업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요, 우리나라의 CJ나 하림, 사조 대림 같은 기업들도 이런 곡물 트레이딩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엔 그냥 만두회사, 닭고기 회사, 참치 회사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CJ와 사조 대림은 식용유 생산과 그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와 비료 및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하림의 경우에도 육계 산업의 연관으로 사료와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분류 가능한 거죠.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쉽게 거저 버는 돈은 없다. 곡물 유통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손쉽게 돈을 버는 사업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경쟁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작은 이익이라도 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곡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요, 워낙에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거대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 분야의 대표 기업인 카길만 하더라도요,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 수십억 달러를 넘거든요.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농부들도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 점도 곡물 기업들이 갈수록 쉽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정보를 독점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올바른 논리로 시장을 예측하고 배팅하더라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시장이죠. 그만큼 장기간 쉽게 거저 벌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거예요. 쉽게 거저 벌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그건 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곡물 트레이더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형태의 변형을 통해서 차익을 만들어낸다고요. 이 말의 뜻은요, 기회는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변형을 시키고 직접적으로 바꿔 나갔을 때 발생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